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어젯밤부터 경북 북부와 충남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출근 시간대 수도권에도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네, 지금 출근길 날씨 어떤가요? 네, 서울에도 어제 오후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끔 빗줄기가 굵어질 때도 있는데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우산을 들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 모습 많이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는 출근 시간대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도내 22개 시, 구내 예비특보가 내려진 경기도는 잠시 뒤 아침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섭니다. 밤사이엔 경북 북부와 충청권 남부 지역에 비가 집중됐습니다. 경북 안동의 경우 오늘 새벽에만 180mm 가까운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새벽에 빗길을 운전하던 시민이 도로 침수가 우려된다며 세찬 비가 내리는 영상을 YTN에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밤사이 가로수가 쓰러지고 도로가 물에 잠겼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갑자기 강한 비가 내리면 가시거리도 급격히 짧아질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지대나 범람이 우려되는 하천 주변은 피하고 산사태나 시설물 붕괴의 가능성에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미 금강과 낙동강 유역에서는 홍수경보나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교량이 있습니다. 방송 등을 통해 기상 상황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이동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캐스터와 함께 전국 장맛비 상황과 전망 알아봅니다.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 등 수도권에도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 아직까지 빗줄기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진 않네요. 네, 서울에도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한 빗줄기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이동함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도 호우특보가 확대 발효되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이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체전선과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과 전북, 경북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 특히 전북 익산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북부 많은 곳에 최고 100에서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전북 북부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많은 비가 내린 충청과 경북에는 산사태 특보와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을 삼가고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등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오늘 폭우뿐만 아니라 폭염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요? 네, 오늘 대부분 지역에 비 예보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지난 밤 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낮 동안에도 폭염특보가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과 습도 모두 높게 치솟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7도, 광주 29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은 탓에 불쾌감도 상당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까지는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에는 무더위 속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 새벽 3시쯤 경북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와 위리에 있는 마을 4곳이 폭우에 고립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밤사이에 18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계곡에 물이 불어나 마을 진출입로가 막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을 주민은 모두 230여 명으로 소방당국은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현재 마을 진입을 시도하면서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구로동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또 경남 밀양에서는 종합병원 창고에서 불이 나면서 환자와 직원 150여 명이 몸을 피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호수를 들고 급히 뛰어 올라갑니다. 6층에 있는 집 화장실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80여 명이 급히 대피했고 7명은 구조됐습니다. 밀양의 한 병원에서도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7층짜리 종합병원 안에 있는 창고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입원해 있던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 150여 명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달리는 열차 옆에서 불꽃이 보이고 연기가 쉴 새 없이 발생합니다. 서울 상암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차량기지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폐기물이 불에 타면서 일대는 오랫동안 짙은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한국인 3명이 탑승한 채 지난 3일 타이완을 출발해 제주도로 오던 요트가 한때 연락이 두절돼 해경이 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8시간 만에 해경은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요트를 발견했는데 배 엔진에 문제가 있었지만 탑승자는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1시 30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참석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어 2시 15분 조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히고 복귀를 유인할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규정상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안에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데 정부가 이를 완화할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국회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대치로 개원식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이 무산된 가운데 오늘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협상이 재개됩니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물밑 접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야권이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법 제표 결과 검사 탄핵,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큰 만큼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이 오늘 첫 권역별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정견을 발표하고 여사 문자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갑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호남 제주 권역 합동연설회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각 후보는 총선 참패 후 당 지지율 회복 방안과 함께 최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최근 불거진 여사 문자 논란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르면 내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전당대회 예비후보 신청 첫날인 내일 후보 등록과 함께 연임 도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남지사 출신 김두관 전 의원도 당대표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만간 출마 여부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조기 총선에서 좌파 연합이 예상을 깨고 1당을 차지할 걸로 전망됩니다. 좌파 연합과 범여권이 극우 정당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후보 단일화를 한 게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레피블리크 광장. 시민들이 한데 모여 환호합니다. 프랑스 공화국을 상징하는 마리안느 동상엔 삼색기가 올라갑니다. 프랑스 총선 2차 투표 출구조사 결과 좌파연합 신민중전선이 1당 자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 앙상블이 2위. 1차 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극우 국민연합은 3위로 밀려날 전망입니다. 극우 정당으로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집권하겠다던 야망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En assumant délibérément de paralyser nos institutions. Emmanuel Macron n'a pas simplement poussé le pays vers l'incertitude et l'instabilité,
Il prive en conséquence et pour de longs mois les Français de toute réponse à leurs difficultés quotidiennes. 2차 투표를 앞두고 좌파 연합과 범여권이 극우 후보의 당선을 막겠다며 후보 단일화에 나선 게 효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눠 갖는 프랑스에서 좌파 총리가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Le président doit s'incliner et admettre cette défaite sans tenter de la contourner de quelque façon que ce soit. Le Premier ministre doit s'en aller. 당장 아딸 총리는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범여권과 좌파 연합이 여러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이 큰 만큼 이른바 동거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하마스가 영구 휴전 요구 포기를 포함한 새로운 휴전안을 내놓고 이스라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의 요구사항 중 전투 재개 금지 등 4개 항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가자 전쟁 발발 9개월째, 이스라엘 전역에서 인질 석방 협상 타결과 네타냐후 정부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산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주요 도로와 경전철 선로를 봉쇄하는 등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I'm here to demand the government to agree to a deal to release the hostages now, stop the war, and go to elections, which is what 70% of the people of Israel are asking for and demanding for months right now. 휴전 협상과 관련해 하마스는 지난 4일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를 통해 새로운 휴전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고집해온 영구 휴전 요구를 포기하고 군인과 남성 등 남은 인질을 석방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를 키웠습니다. 하마스가 휴전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총리실 성명을 통해 하마스 요구사항 가운데 일부 항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휴전에도 전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투 재개를 보장해야 한다며 하마스의 공격 재개 금지 요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마스와의 휴전이 성사되더라도 가자 전쟁에 무력 개입해온 헤즈볼라와의 싸움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הפסקת אש שם והגעה להסדר, כאן ממשיכים להילחם ועושים את כל מה שצריך. והדבר הזה הוא שמביא את התוצאות. 장기간 교착 국면에 빠졌던 휴전 협상. 복잡한 이해관계에 막혀 이번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건 아닐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이처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TV 토론 이후 인지력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가 백악관에서 파킨슨병 전문의와 만난 적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은 월터 리드 군 의료센터의 다양한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군인을 진료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수도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고이케 유리코 현 지사가 3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NHK는 오늘 새벽 5시쯤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고이케 후보는 전체 투표수의 약 43%에 달하는 291만 8천여 표를 얻어 3선 당선을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3기째 도정 리더를 맡게 돼 중책을 통감한다면서 도쿄도 개혁을 업그레이드해 도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8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일보입니다. 임대차 입법이 시행된 지 이제 4년이 돼갑니다. 전세 2년에 계약갱신 2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전세값 상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전세값 불안한데 세입자들의 속도 타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말합니다.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2년 계약이 끝난 뒤에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는 권리고요. 전월세 상한제는 갱신할 때 전세값을 최대 5%까지만 올리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법 시행 직전인 4년 전 집주인들이 2년치 전세값을 미리 반영해서 전세 시장이 혼란에 빠졌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4년 전처럼 전세 시장 혼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전후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체로 보면 4년 동안 1억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신규 거래 10건 가운데 9건이 4년 전 대비 가격 상승 거래였는데 평균적으로 4년 동안 살았던 집을 재계약하려면 7,600만 원 이상을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달 말이면 총 13,000여 가구가 계약 갱신권이 만료됩니다. 불안한 세입자의 마음도 이해하고요. 또 전세값 상승분을 미리 반영하고 싶은 집주인의 욕구도 이해가 됩니다. 신문은 폐지보다는 5% 상한선 완화 등 법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회사 안은 전쟁터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다. 웹툰 미생에 나왔던 대사입니다. 요즘 2차 베이비 부모들도 격하게 공감하는 표현인가 봅니다. 퇴직 후의 자영업은 이제 옛말이 됐고요. 회사를 나간 선배들의 줄 폐업을 목도하면서 회사에서 버티는 50대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후배보다 승진이 늦으면 퇴직금을 받아서 인생 제2막을 찾아 나서는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젠 월급쟁이가 최고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승진보다는 정년이 중요해진 거죠. 만년 차장이라도 정년을 채울 수만 있다면 나이 어린 상사 모시는 게 그리 대수일까요? 자존심이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건 아니니까요. 대기업도 힘든데 자영업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50대 창업자 수는 지난해 눈에 띄게 적어졌습니다. 3년 사이에 1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희망퇴직도 기피하는 분위기입니다. 희망퇴직을 독려했던 4대 은행에서 희망퇴직 신청자는 1년 동안 13%가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늦은 나이에 자녀를 가지는 분들도 많죠. 자녀가 다 클 때까지 어떻게든 직장에서 버티는 걸 선호하는 겁니다. 만약 회사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창업 대신에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비 오는 월요일 출근길 열심히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모든 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이커머스 소비자가 환승센터에 서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쿠팡 와우 월 요금이 3,000원 가까이 오를 예정인데요. 기존 쿠팡 유료 회원 수는 1,400만 정도, 고객을 붙잡으려는 쿠팡과 환승을 유도하는 이커머스 업계 경쟁이 치열하다는 내용입니다. 네, 쿠팡의 기존 월 요금은 4,990원, 당장 8월부터 7,89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변수는 가구 내 동시 가입인데요. 즉, 가족 중 유료 회원 1명만 남겨놓고 계정을 함께 쓰는 거죠. 신문은 수동적인 탈퇴라고 표현을 하면서 탈쿠팡의 복병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커머스 업계 입장에선 지금이 기회겠죠. 저마다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혜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연회비 인하, 무료 배송 강화 등을 내놨고요. 쿠팡도 할인 행사를 계속하면서 맞불을 놓는 중입니다. 하반기 이커머스 업계의 시장 구도를 좌우할 쿠팡의 요금 인상, 국민 10명 중 3명 정도는 쓰고 있는 쿠팡 와우인데 지각 변동이 과연 일어날까요?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소방차의 출동,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해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출동 시간이 40% 정도 빨라졌다고 하는데 어떤 시스템인지 한번 자세히 보시죠. 네, 1년에 발생하는 소방차 교통사고는 한 연에 200건이 넘습니다. 절반가량은 교차로에서 발생을 합니다. 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소방 자동차와 이를 미처 보지 못한 일반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소방차 앞에 길이 뻥 뚫려 있죠. 교차로 신호를 자동으로 파란불로 바꿔주는 우선 신호 시스템을 켰기 때문입니다. 네, 119 대원들은 소방차 내부에 있는 태블릿만 자동으로 출동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교통 신호 제어기에 신호 정보가 반영이 되고 신호는 파란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선 출동 시간도 줄고 운전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호 시스템, 현재는 경기, 인천, 부산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골든타임과 소방대원 안전 확보, 2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입니다. 장마 끝나면 무지무지한 폭염이 예고가 돼 있죠. 만약 피서철에 동해안 쪽으로 휴가 계획을 세우신다면 불청객 조심해야겠습니다. 바로 조스로 불리는 상어와 해파리입니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동해안에서 상어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육지책이 등장했습니다. 피서객 보호를 위해서 그물망을 설치하는 거죠. 동해안의 해수욕장 풍경이 가두리 해수욕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속초, 삼척, 고성 등의 강원도 동해안 지자체들은 이미 그물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강원 5개 시군 15곳의 해수욕장에 가두리형 그물망을 갖춰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해안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도 실제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은 확실하게 좀 덜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피서철 안전한 물놀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분식 회계와 횡령,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룡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이루어집니다. 앞서 1심은 하 전 대표가 공개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고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얽힌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재판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었지만 지난달 재판부는 되도록 공개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에는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들의 재판도 예정됐습니다. 앞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법이 정한 규정에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2.3%, 2.4%로 이렇게 내려가는 트렌드가 잘 되면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고려를 할 수 있지 않나.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좀 물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지금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인상 소식이 들려왔는데 뭐 여름이라 일단 난방을 안 떼니까 이게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또 난방을 많이 떼는 취약계층 그리고 가스를 계속 써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좀 부담일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8월 1일부터 인상이 되는데요. 우리가 민수용이라고 하는 그 요금이 인상이 됩니다. 민수용은 가정용하고 이제 일반용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가정용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이제 도시가스고, 그리고 일반용이 이제 음식점이나 숙박업, 그다음에 뭐 목욕탕 이런 데서 사용하는 이제 도시가스가 되겠는데요. 그 요금이 8월 1일부터 7.3% 도매 요금이 올라갑니다. 네, 이것은 이제 작년 5월 이후에 상당 기간 만에 올라가는 것인데요.
사실은 상업용이라든지 도시가스 발전용 요금은 이미 7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용이나 일반용은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한테 많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가가스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가스요금 인상이 가스공사의 적자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인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난해 5월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5.3%의 인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적자 부담이 커지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기본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이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의 부담을 고려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가스 요금을 그에 합당하게 맞춰서 올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속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예. 우리가 흔히 미수금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건데요. 이 미수금이라는 것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급을 해서 이 이제 가스공사에 쌓이게 된 외상값이라고 보면 되겠고 예. 실질적으로는 이제 영업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영업 손실이 3월 말 기준으로 13조 5천억 원. 네, 이르고요. 그다음에 이 가스공사의 이제 부채만 하더라도 1분기 말 기준으로 47조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이자로만 한 5천억 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가스공사의 모든 이제 인건비 등을 다 합쳐도 4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이 총 인건비보다 더 많은 돈을 매년 이자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규모 자체가 적자 규모가 상당한 만큼 지금 이 정도 인상으로는 어쨌든 해소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더 인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가늠을 해봤더니 네. 이게 1년에 이제 5천억 원 정도 미수금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여전히 미수금은 13조 5천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월 분기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급을 계속 하게 되니까 앞으로도 더 인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이게 올해가 될지 아니면 뭐 내년이 될지 그 부분까지는 아직 가늠하기가 어렵지만 예. 앞으로도 추가적인 인상 요인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스요금 인상도 인상인데 물가 상승이 참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장마 이제 시작이 됐는데 벌써부터 채소값, 과일값이 들썩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채소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 한 달 전보다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이게 2019년부터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뭐 아주 최대치나 최소치를 제외하고 평균적인 가격과 비교해봐도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적상추 같은 경우는 한 달 전과 비교해서 35% 정도 올랐는데 이거는 그래도 평년 가격 기준과 비교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예. 싼 배추, 알배기 배추라고 하죠. 이것은 평년 가격보다도 한 23.5% 정도 비싸고요. 깻잎 같은 것도 지난 3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 10% 정도 이상. 시금치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과 비교했을 때 한 38%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제 장마 때문에 수해를 입으면서도 상품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장마가 끝나면 사실 물가 상승 요인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폭염도 있고 또 태풍도 있고 요즘 같은 날씨에는 2차 장마까지도 있어서 앞으로도 좀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연초에는 이제 과일값이 많이 올라서 소비자들께서 많이 이제 불만을 호소하셨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채소값인데 이 장마가 지나도 역시나 폭염이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태풍이 오지 않았는데 태풍도 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이제 가격이 오르겠지만 또 배추 같은 경우에는 여름 배추가 평년보다 그 재배 면적이 한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이제 더 오르겠죠. 또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생육이 부진하다 보니까 채소값, 뭐 과일값이 앞으로 더 오를 것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뭐 장 보러 가기도 무서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외식하기도 쉽지 않은 게 외식 물가 상승률이 3년 넘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물가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또 이어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외식 물가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게 생겼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채소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재료비도 오를 것이고요. 네. 여기에 가스요금 올랐죠. 그리고 전기요금도 앞으로 또 오를 가능성이 있고 네. 임대료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것이 다 오르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올라가면서 외식 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내수가 좀 침체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더 이제 심해질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채소값이라든지 과일값 같은 것이 오르는 것이 우리나라 좀 구조적인 문제라는 문제가 요즘에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봐도 이런 채소값이나 과일값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런 부분들이 자영업자들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등을 모색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사실 물가 상승은 이제 에너지 수입 가격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 기름값도 최근에 좀 오르고 있는데 뭐 계절적인 요인까지 좀 더해지면 하반기에 물가 관리가 좀 어렵진 않을까요? 그 하반기 물가에 역시나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채소값이나 과일값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환율도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또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로 볼 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기조적으로는 물가가 계속해서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예. 그렇게까지 지금 우려를 할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앞으로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이런 요인들이 그런 부분에 따라서 물가가 잘 안정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을지 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또 둔화세를 보였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하반기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7월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가가 과연 안정되고 있느냐일 텐데요. 예. 최근에 물가는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4%고 한국은행도 하반기에 2.4% 정도 평균적으로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로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근원 물가 같은 경우 변동성이 큰 뭐 에너지나 식료품을 제외한 경우도 2%대 초반으로 이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물가 목표치는 2%에 굉장히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이제 그대로 안착이 될지 아니면은 국제 유가라든지 환율과 같은 그런 대외 변수 때문에 조금 더 출렁이게 될지를 조금 더 지켜보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보다는 뭐 8월 아니면은 이제 더 그 이후에 조금 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2%포인트잖아요. 근데 역시 미국도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린 배경에는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인데 미국도 우리 금융통화위원회 11일에 목요일에 열리는데 CPI 발표 그날 같은 날 밤에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나올지 좀 배경이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9월로 지금 많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9월이 가능하겠느냐는 이제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는데 미국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이제 좀 안정되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여기에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들이 조금 더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9월로 좀 못 박히는데 예.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네. 실업률이 4.1%로 그 전월보다 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고용 시장도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물가가 안정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9월 정도에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시카고 패드워치에서도 지금 그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71%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미 연준보다 더 일찍 될지 아니면 더 늦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미 연준보다 더 일찍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한미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벌어진다는 것은 결국 자본이라는 것이 더 고금리를 찾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됨에 따라서 자본이 이제 그 고금리를 찾아서 미국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환율을 좀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환율이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서 금통위원들이나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가 미연준보다 더 일찍 일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뒤에 일어날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주요국들을 보면 뭐 스웨덴이라든지 스위스, 유럽중앙은행도 더 미연준보다 먼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주요국 통화 정책의 탈동조화 현상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단기적인 환율 변동성은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물가가 안정되는 추세를 보면 미연준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11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CPI 발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지금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요. 이 부분도 전월에 같이 이제 물가가 조금 그래도 안정되는 추세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고용 시장도 약간 둔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인데 주거비 관련 항목이 계속해서 좀 높은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안정될지에 따라서 그야말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9월에 인하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일정을 보니까 의회에 출석을 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보고를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그렇다면은 파월 의장이 좀 확실한 어떤 물가 상승률의 둔화 혹은 노동 시장의 어떤 둔화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시장에 시그널을 주지는 않겠죠? 예, 강한 시그널을 주기는 아직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좀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중앙은행 연례 포럼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디스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추세가 그래도 좀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미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이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가 완장을 확신하기까지는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의 매파적인 이제 발언을 덧붙였는데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의 추세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물가 안정으로 우리가 확신을 하기까지는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경제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로 사회초년생들이 입주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의 임대인이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은 뒤에 위장 이혼으로 돈만 가로챈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31살 A씨는 5년 전 서울 성산동 가좌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억 중반이었는데 세대별 근저당이 2천만 원 정도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2천만 원이면 나쁘지 않다라는 걸 부동산에서도 들은 거예요. 저희가 조금 걱정하니까 아니다, 우리가 2호 라인은 다 월세를 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비슷한 이유로 A씨 등 주로 사회 초년생들이 같은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를 본 세입자는 전체 17세대 가운데 확인된 것만 7세대. 피해 규모는 각각 1억 5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약 10억 원에 달합니다. 알고 보니 임대인과 이혼하면서 건물을 넘겨받은 전 남편이 세금을 체납해 서울시 등에 건물이 압류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입구에서부터 문짝을 비롯해 각종 잡동사니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인데요. 임대인이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서 전기 사용이 끊긴다는 안내문도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이들 부부가 위장 이혼을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전세 보증금을 챙기고 남편에게 체납된 세금 등 빚을 몰아주면서 이른바 알맹이 빠진 건물을 넘긴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전 임대인의 이제 자택에 이제 현 임대인 명의로 된 이제 우편물이 있다라든지 현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못할 때 전 임대인이 와서 건물 관리를 해주는 모습들을 보고 피해자들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대인의 위장 이혼 여부도 조사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제보자들 말씀에 따르면은 그래서 거주지가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대인은 부동산 정책과 경기 악화 때문에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을 뿐 위장 이용 같은 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임차인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양측 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스마트폰 중고거래 플랫폼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죠? 동네 인증까지 돼 있는 상대방과 직거래를 잡았는데 신뢰를 이용해 돈만 받고 잠적하는 이용자들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기 범죄 유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규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에 사는 A씨는 지난달 당근에서 한모 씨와 외화 직거래 약속을 잡았습니다. 동네 인증이 되어 있는 데다 괜찮은 거래 후기들도 있어서 별다른 의심은 하지 못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한 씨 집 앞으로 찾아간 A씨. 그런데 한 씨는 갑자기 사정이 생겨 집을 비웠다며 계좌 이체를 요청했습니다. 아이가 아파트에 있는데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먼저 돈을 보내주면 집 문 앞에다가 돈을 놔두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씨의 개인정보를 여럿 알고 있는 데다 아이까지 키운다는 말에 A씨는 별 의심 없이 125만 원을 입금했는데 돈을 보내자마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날 한 씨와 직거래 약속을 잡은 사람은 A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청주에 사는 B씨도 비슷한 시간대에 한 씨와 직거래 약속을 잡았고 똑같은 수법으로 135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채팅도 막 와 있었고 거래 완료 글도 있었는데 제가 다 채팅을 걸어가지고 단톡방을 한 개 만들었어요. 10명 정도인 것 같아요. 80km나 떨어진 두 곳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벌어진 신출귀몰한 사기. 어떻게 가능할까? 이에 대해 당근 측은 동네 인증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계정에 최대 2개 지역까지 위치를 인증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당근의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씨 계정은 영구 제재 조치했고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계속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기 범죄가 고도화되는 만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장치를 최대한 이용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거래나 또는 대면을 직접 통해서 하는 방식, 이게 두 가지 방식 등이 예방하는 것인데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한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역도는 시상대에 단 한 명도 오르지 못했는데요. 장미란이라는 걸출한 스타에 대한 추억 때문에 그 아쉬움이 더했는데 이번 파리에서는 간판 스타 박혜정을 앞세워서 8년 만에 메달을 노린다고 합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휘어질 대로 휘어진 발을 어깨에 올리고 그대로 앉았다 일어섭니다. 주니어 대회를 휩쓸며 떡잎부터 달랐던 박혜정은 성인 무대에서도 포스트 장미란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표팀 막내의 올림픽도 처음, 그런데도 노메달의 도쿄 왕몽을 씻어줄 기대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한국 신기록, 인상, 용상 합계 다 한국 신기록 깨고 오고 싶고 최중량급의 절대 강자 리원원의 벽이 높지만 박혜정은 긴 호흡으로 큰 그림을 그립니다. 파리에서는 금메달 아니고 이제 메달권에 들어가는 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LA에서는 조금 금메달을 바라보고 가는 시합 올림픽이지 않을까 싶고요. 척추를 다쳐 철심을 받고도 3년 걸린다는 재활을 1년으로 당긴 박주효에게 태극마크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파리올림픽이나 그 작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모든 걸 걸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너무 잘할 것 같아서 설렌다. 그동안 흘린 땀방울에 근거한 자신감에 특유의 긍정 에너지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내가 보갑이 좋아졌으니까 이번에도 벨트를 터트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올림픽 마스코트까지 그대로 옮겨온 플랫폼에서 우리 대표팀은 세상을 들어올릴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YTN 김영수입니다. 5달 가까이 끌어온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에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는 오늘 오전 11시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애초 최종 후보로 바그너와 포옙 등 외국인 감독이 거론되면서 이임생 이사가 면담을 위해 최근 유럽으로 갔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홍 감독에게 감독직을 제안했지만 하루 만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십시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